실제 파묘를 했어요. 했더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간에 물이 다 차고 아카시아 뿌리가 간을 다 차버렸어요. 그때 던진 이 남편의 말이 기가 막혀요. 어? 우리 왜 5명이지? 이랬던 거예요. 야,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봤다니까? 당장 그 촬영을 취소하래요. 거긴 귀신이 덮치는 곳이다. 그 검색한 기록이 성추행, 어? 112, 수의학과 1층 실습실에서 발견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괴담을 보다의 쌈무입니다. 항상 괴담을 보다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괴담을 보다는 앞으로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위해 채널을 따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새로운 괴담을 보다 채널 링크가 있으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오래오래 시청자들과 함께 오싹하고 흥미로운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추운 겨울에 여러분을 더 오싹하게 만들어드릴 디바제식합니다. 안녕하세요. 공포라디오 쌈무입니다. 오늘도 무서운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영 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특이사 박예율입니다. 오늘도 편안하게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깡철중입니다. 오늘 저를 이렇게 특별히 게스트로 오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괴담을 보다 걸맞게 좋은 소재로 여러분을 모셔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먼저 괴담을 보다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보자 A씨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부사관 학교에서 겪었던 일을 들려드릴게요.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부사관 학교는 말 그대로 부사관, 그러니까 하사나 중사 같은 군대 간부를 육성하는 곳이에요. 지도를 보는 방법이나 병사를 지휘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 주는 곳이죠. 이곳에는 학교로 치면 담임 선생님 격인 훈육관이 있는데, 이 훈육관이 중대별로 3명 정도가 있어서 인솔을 하고 과목별로 담당 부사관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군대라는 곳은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훈련도 고되고 특히나 계급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죠. 부사관 학교는 일반 병사가 받는 것보다 더 고된 훈련을 받는데요. 그래도 훈육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부사관 후보생 동기들이라 다들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날은 일정이 없는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전날 당직을 섰던 동기생 하나가 넋이 나가서는 멍하게 앉아있더래요. 근데 이 친구가 평소에도 과할 정도로 쾌활한 친구라서 이 A씨가 걱정이 돼가지고 물어봤대요. 무슨 일 있냐고요. 그러니까 한동안 흐리멍텅한 눈으로 가만히 있던 동기가 입을 열었어요. 야, 나 박중사 봤다? 근데 부사관 학교 중대에는 박시성을 가진 중사가 없었어요. 이 박중사라는 게 그 동기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밈 같은 거였대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부사관 학교는 전면 금연이라서 흡연을 하는 후보생들한테는 정말 곤욕이었죠. 그래서 농담으로 야, A 후보생, 우리 보급담배 언제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이 아, 그거 박중사님한테 달라고 하면 줄 겁니다. 이렇게 하거나, 또는 우리 오후 훈련 쉬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아, 박중사님한테 여쭤보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박중사라는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서 농담처럼 주고받았던 거죠. 이게 너무 훈련이 힘들고 불편한 부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박중사라는 유행어를 만들어서 후보생들끼리 스트레스를 풀고 뭐 그랬나 봐요. 그런데 그런 박중사를 이 동기가 봤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농담하는 줄 알았대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동기가 원체 장난기가 심해가지고 이 밤새 당직 서느라 고생했을 텐데 아침 대바람부터 무슨 이런 헛소리를 하냐 싶었던 거죠. 근데 이 동기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정색을 하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봤다니까?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리고 동기가 해준 이야기는 이래요. 그 전날 당직을 섰던 이 동기가 지난밤 당직을 서고 있는데 사실 전날 고된 훈련을 마치고 온 터라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네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인기척이 나서 눈을 떠보니까 앞에 누군가 있더라는 거죠. 아, 이거 큰일 났다. 이 일반 병사도 아니고 간부 후보생이 졸다가 걸린 거니까 난리 났다 싶었던 거죠. 정말 시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경례를 먼저 하고 그 상대방의 가슴팍 쪽을 바라봤어요. 그 사람은 전투복 위에 민소매 전투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이름표가 잠깐 보이더래요. 복도가 어두워가지고 자세히 보이진 않았는데 분명히 박시성을 봤다는 거죠. 근데 A씨 중대도 그렇고 다른 중대에도 박시성을 가진 중사가 없었어요. 이 동기가 화들짝 놀라서 고개를 탁 드니까 생전 처음 보는 얼굴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훈육관도 아니고 과목별 담당 부사관도 아닌 처음 보는 사람이요.
그래서 다른 중대에서 넘어왔나 싶었는데 시간이 그때가 새벽 2시 반이라 그럴 일은 없었고요. 근데 그 갑자기 나타난 박중사라는 사람이 옆 생활관에 슬쩍 보더니 야, 현 생활관 인원 보고 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상급자니까 얼떨결에 인원 보고를 했답니다. 몇 생활관 인원 보고 총원 몇 명, 현지원 몇 명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보고를 하다가 실수로 보고를 틀린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입이 꼬였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을 적게 보고를 한 거예요. 아차 싶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답니다. 모른 척하고. 설마 이 시간에 문 열어가지고 세워보겠어?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보고를 들은 박중사는 뒤를 돌아서 복도너머로 사라졌고 이 동기가 아무리 이상하다. 당직을 사면서 아침까지 계속 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얘기를 들은 A씨는 놀라거나 걱정스럽다기보다는 좀 웃기더래요. 아니 농담처럼 그렇게 밈으로 사용했던 박중사를 봤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 보고까지 틀렸다고 하니까 무슨 헛소리인가 싶었던 거죠. 그렇게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동기들도 빵 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계속 이상하다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 일은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갔대요. 왜냐하면 그때가 여름이고 훈련도 힘들고 하니까 꿈을 꿨다거나 혹은 헛것을 봤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행군 훈련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일반 행군이 아니라 험한 산악 지형을 돌파해가지고 군데군데 있는 훈육관들을 만나서 복귀하는 그런 고된 훈련이었어요. 독도법이라고 해서 지도 보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활용해 보자고 하는 훈련이었는데 그걸 생활관별로 조를 짜서 진행을 했어요. 각 생활관별로 6명씩 조를 짜서 시간차를 두고 시작이 되었죠. 지도와 나침반으로 길을 찾고 높은 산과 험한 길을 헤쳐서 포인트 지점까지 찍고 그렇게 도착하는 데까지 서너 시간이 걸리더래요. 무사히 도착한 조는 도착 지점에서 모여서 쉬고 있었고 새벽에 그렇게 고된 훈련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A씨는 도착 지점에서 분유가들 몰래 살짝 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졸고 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심한 욕설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도 좀 엄한 훈육관이었는데 막 뭐라 쌍욕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있더라는 거죠. 너희들이 정신이 있냐? 어떻게 동기를 두고 그냥 내려오냐? 복귀하면 각오들 해라. 그런 말들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A가 옆에 있던 동기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방금 복귀한 조가 한 명을 낙오된 상태에서 그대로 두고 복귀를 했던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 네. 큰일 아니에요, 이거? 근데 더 큰 문제는 중간에 알아챈 게 아니라 복귀를 완전히 하고 나서 그때 알았던 거죠. 이 훈육관이 야, 너희 왜 5명이야? 한 명 어디 갔어? 이러니까 우리 왜 5명이지? 이랬던 거예요. 심지어 이 동기를 어디다 놔두고 온지도 모르니까 더 큰 문제가 된 거예요. 물론 낙오 자체는 다른 동기들이 혼날 만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낙오된 사람은 점수를 좀 낮게 받겠지만 포인트 지점마다 훈육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쪽에다 맡겨두고 나머지 동기들은 복귀하면 되는 문제였으니까요. 근데 문제가 이 한 명이 없다는 것을 복귀한 뒤에 알았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그 낙오한 동기를 Y라고 부를게요. 참 이 Y가 낙오하게 된 것도 웃긴 게 이 Y라는 사람은 체격도 정말 좋고 키도 크고 다른 동기생들보다 엄청 강했다고 해요, 체력이. 체력 검정을 했을 때도 무조건 3위 안에 드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근데 아무리 새벽 훈련이 힘들다고 하지만 Y가 낙오할 만한 그런 훈련은 아니었거든요. 참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A도 그렇고 다른 동기들도 웅성웅성거렸는데 훈육관들은 정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무전을 치면서 막 훈육관들이랑 조교들이랑 왔던 코스를 막 샅샅이 훑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그때가 여름이라서 해가 빨리 뜨는 바람에 Y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Y는 그 코스 중간쯤에 있는 산의 능선에서 기절한 채로 발견이 됐대요. 이 상황이 이러니까 다른 동기들한테도 불똥이 튀는 게 뻔했죠. 왜냐하면 군대라는 조직은 연대의 책임을 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해가 완전히 뜰 때까지 정말 많이 굴렀다고 합니다. 이 사건 후에 낙오됐던 Y 그리고 그걸 모른 채 복귀했던 조의 2명, 이 3명이 부사관 학교에서 퇴교를 하게 됐어요. 퇴교를 한다고 해서 바로 퇴교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을 좀 줬대요. 그래서 A랑 동기들이랑 그 퇴교하는 동기들한테 가서 도대체 그때 어떻게 된 거냐, 왜 못 본 거냐, 중간중간 인원 체크를 안 했는지 못 본 건지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리고 Y가 쓰러졌을 그 당시에 다른 동기들을 왜 안 불렀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같은 조였던 동기들이 하나같이 이상한 말을 하더래요. 자기들은 분명히 인원 체크를 했다. 그리고 분명히 6명이었다.
이 동기들 표정을 보니까 절대 거짓말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눈빛을 보니까 너무 진실돼 보여서 오히려 질문한 사람이 당황스러웠대요. 그중 제일 이상했던 게 Y였는데 그렇게 낙오된 걸로 퇴교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진 퇴교였어요. 본인이 원해서. 평소에는 괴물 체력을 자랑하던 남성미 넘치던 Y가 갑자기 그날 이후로 넋이 나가서는 이상한 말을 중얼거린다는 거죠. 나도 봤어. 이렇게요. 그러니까 Y가 쓰러지던 그 당시에 앞서가던 그 조의 인원들, 그게 6명이었다는 거죠. 뭐 그 뒤로 다른 큰 문제는 없었대요. 소위 농담처럼 하던 그 박중사와 관련된 농담은 싹 사라졌고, 그리고 다른 동기들은 무사히 인관을 했고요. 근데 A씨는 아직도 궁금하다고 해요. 새벽에 나타났던 그 박중사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복귀하던 조에 따라서 갔던 의문의 한 사람은 누구였는지. 사실 이 부사관 학교라는 게 일반 부대와는 다르게 막 사람이 들락거리고 그런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딱히 군대 괴담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일에 휘말려서 그런 경험을 했던 건지 진짜 의문이래요. 그리고 이 A씨가 제보를 하시면서 부탁하신 게 있어요. 혹시 부사관 학교에서 이와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혹은 이 박중사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얘기 좀 해달라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중사. 그 비슷한 사건이 예전에 실제로 일어났는데, 전방인지는 모르겠는데 철책서 있는 그쪽에 백소룡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백소룡인데 잠깐 총을 줘봐라. 사병들은 이제 소령은 굉장히 높은 계급이잖아요. 격려하고 총을 줬어요. 근데 총을 가지고 사라졌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총을 잃어버린 거죠. 그 실제 사건입니다. 백소룡 사건이라고 있던 사건입니다. 그럼 그 존재가 뭐였죠? 못 찾았죠. 간첩인가요? 간첩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총기를 훔치려고 접근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이름도 왠지 네. 소령. 혹시 박중사가 승진해서 백소령인지.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왜 인형이나 그 생명이 없는 어떤 존재들한테 이름을 붙인다거나 그렇게 해버리면 생명이 깃든다. 우리가 예전에 말했듯이 나홀로 숨바꼭질 할 때도 인형에 이름을 붙이잖아요. 이 박중사 이야기도 그거와 조금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거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실존하든 안 하든 이름을 갖다 붙였을 때는 거기에 있을 기운이 확실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인형이든 뭐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사물을 사더라도 이름 같은 건 안 붙입니다.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사실 잘 없긴 한데 차 샀을 때 마이 붕붕이 정도. 저희 이제 사제 중에서도 뭐 그 이름 붙인 분들이 있는데 뭐 해룡이 뭐 그런 식으로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건 괜찮습니까? 저희는 괜찮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그 인형에다 이름 붙이시는 분들이 인형이 맞아요. 많죠. 애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진짜 소수의 케이스로 위험한 거지 뭐 다수가 위험하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한국에서 개봉한 한 영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2004년에 개봉한 공포영화 알포인트인데요.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명작입니다. 네, 명작입니다. 베트남전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줄거리를 설명드리면요. 베트남 전쟁 중에 한국 대원들에게 구조 요청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 비밀 수색단이 만들어지고 총 9명의 한국 병사들이 사라진 부대원들을 찾으러 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이 영화 사실 다들 뭐 명작이다 하는데 마지막에 엄청난 반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약간 헉 하는데 그걸 공개하진 않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 영화의 주요 배경이 된 게 건물이에요. 건물을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절대 잊을 수 없는데 거기가 다들 세트장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곳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주받은 흉가 보코르산 대저택입니다.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에 따르면 저택 주변이요 늘 안개가 껴 있어요. 건물 두고 이렇게 안개가 뭉글뭉글 나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오묘한 거예요. 또 찾아가는 길 내내도 안개가 계속 뿌옇게 껴 있어서 사람들이 보통 앞을 보고 가잖아요. 근데 그냥 발만 보고 가야 한대요. 그래서 발만 보고 가다가 어느 순간 고개를 딱 들면 그 웅장한 대저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좀 압도당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저택의 입구에는 이상한 경고가 적힌 비석이 하나 있어요. 그 문구를 보면 절대 이곳에서 잠들지 마시오. 영화 알포인트 제작진이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의 적절한 장소를 찾다가 마침 캄보디아 어디 산 정상에 대저택 흉가가 있다더라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가봤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해가 떠 있어도 막 안개가 이렇게 자욱한 거예요. 감독이 와 이거야 이거 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 이거 내가 딱 찾던 거야. 그런데 얼마 후에 문제에 봉착합니다.
이 현지에 살고 있던 교민 한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당장 그 촬영을 취소하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라고 물었더니 당신들 실수한 거야. 거기 현지인이라면 다 알아. 무시무시한 저주가 걸려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작진이 이걸 귀담아 듣지 않죠. 뭐 이 동네도 미신 뭐 이렇게 파다하구나 싶었고, 무엇보다도 감독으로서는 이 완벽한 로케이션을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또 영화의 흥행과도 직결되니까요. 이후 현지 촬영은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 제작진들이 비행기 타고 다 갔죠. 캄보디아로. 그래서 푸놈펜에 도착을 해서 다시 거기서 차를 타고 구불구불한 길을 4시간이나 한참 달려서 산 정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한참을 가던 이들이 약간 길을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마을에 차를 잠깐 세우고 현지인들 어디 있나 싶어서 그들에게 가서 그 보코르산 저택 어떻게 가는 거냐라고 물었거든요. 근데 순간 이들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옆에 있던 한 분은 막 두 손을 젓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 안 가는 게 좋다. 여기 사람들 다 봤다. 거긴 귀신이 덮치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작진은 아랑곳하지 않았고요. 험준한 산길 달려서 드디어 이 보코르산 대저택에 도착했죠.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곳에 가보니까 예상보다 규모가 꽤 크더라고요. 게다가 내부 구조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실제로 배우들이 종종 여기가 맞나? 하고 이렇게 길을 잃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한 배우가요, 쉬는 시간이었는데 여기 뭐 이런 데가 있어 하면서 막 건물을 여기저기 구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건물 1층에서부터 보면 꼭대기 가고 싶잖아요. 3층까지 딱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나는 마음에 옥상까지 가서 건물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 여기 올라왔어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뒤를 돌아서 딱 가려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게 여기가 어디지? 지금 온 길이 맞나? 내가 이 길로 왔나? 아니 분명 방금 지나온 길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구조가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어쨌든 이 길 따라서 1층까지 가자 싶어가지고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여기 왜 문이 있지?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나가니까 또 다른 방들이 있어요. 여기 방들이 이렇게 많았나? 배우는 한참을 이 저택에서 헤매야 했습니다. 도대체 몇 개의 방문을 열고 나왔는지 몰라요. 분명 올라올 땐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날 그는 마치 탈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겨우겨우 1층에 도착을 했을 땐 온몸에서 땀이 줄줄 나고 있더라고요. 거의 정신도 반쯤 나가 있고요. 이런 기이한 경험을 한 게 그 배우만은 아니었어요. 다른 스태프들이 입을 모으길 나는 왜 이 저택 입구만 오면 이렇게 머리가 무겁지? 막 무겁대요. 이게 아픈 게 아니라 무겁대. 고통을 호소하는 거죠. 또 어떤 스텝은 자기는 여기에 온 이후로 매일매일 악몽을 꾼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 정말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이었는데도. 특히나 이 영화 알포인트의 한 장면에 이런 게 있어요. 죽은 병사들이 이렇게 숲에서 쓱 등장하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씬이 있어요. 이때 촬영장 분위기가 어땠냐? 여기에 있는 이 병사분들 배우가 다 죽은 사람처럼 이제 변장을 하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어요. 숲에서 각자의 위치에 서서 감독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었죠. 물론 전체 분위기는 당연히 으스스합니다. 공포영화 촬영을 하는 거니까. 근데 막 대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면서 놀라게 돼요. 눈 앞에 있는 건 바로 보코르산 대저택이에요. 그런데 막 안개가 껴있고 그 흐릿흐릿한 그 시야 사이로 보코르산 대저택 창문 하나하나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시선이 다 이쪽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배우들도 지금 뭐야? 라고 놀라면서 모두 일제히 시선이 꽂히게 돼요. 자, 여기서 이쯤 되니까 왜 이 대저택이 흉가가 되었을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알고 보니까 과거 캄보디아가 프랑스의 식민지였어요. 그때 프랑스 사람들이 와서 경치 좋고 공기 좋고 하니까 호텔과 카지노로 쓰기 위해서 여기에 건물을 세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캄보디아 내전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저택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이후에 이 산 정상에 이걸 누가 쉽게 관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그대로 방치된 거죠. 그러다 1975년에 공산주의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가 5년간 쭉 지속이 됐는데 이때 그 무장 단체에 의해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너네 내란 다 도왔지 하고 다 잡아들이더니 깊은 산 속에 바로 이 저택으로 끌고 온 거예요. 처음에는 고문만 하나 싶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안에서 대학살이 벌어졌죠.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튀었고 한 명씩 다 힘없이 쓰러졌어요. 나중에는 시신이 막 산처럼 쌓여 있었대요. 이 비극을 증명하듯 이 저택의 벽 곳곳에는요, 총알 자국들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이 건물의 뒤편에 절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절벽은 사실 최다 인원이 죽은 곳이에요. 사람들을 끌고 와서 한 명씩 차례로 떨어뜨린 거죠. 이런 아주 역사적으로 처참한 일이 벌어진 곳이라서 더 공포스러운 기운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저택에는 또 다른 미스테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대저택 외부를 자세히 보면 검붉은 무언가로 막 뒤덮여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은데 바로 이끼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이끼는 푸른색. 푸른색이거나 아주 짙은 녹색. 근데 이상하게도 이 보코르산 대저택에만큼은 붉은색 이끼가 뒤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육안으로 봤을 때는요, 마치 무슨 피가 약간 얼룩덜룩 묻어 있는 것처럼 좀 그런 광경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어떤 이들은요, 죽은 이들의 피가 또는 영혼이 그 빨간 이끼를 피게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알포인트 촬영 잘 끝났어요. 그리고 스태프들 다 한국으로 돌아왔고 흥행에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후문으로 전해지는 바로는 촬영 후에 관련된 스태프 3분이 사망하게 된 소식이 들렸어요. 그 중에 한 젊은 스태프는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고요. 또 다른 분은 연세가 좀 있긴 하셨지만 그 당시엔 정정했던 현지 가이드였죠. 물론 그들의 사망이 이 대저택의 저주와 다 어떤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하지만 촬영이 끝난 후에도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오니까 스태프들은 혹시나 나도 그런 일에 엮일까봐 한동안 서로 만나는 것도 조심했다고 전해집니다. 주민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가지 말라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거기가 양기가 강할 리가 없어요. 왜냐면 영화 봤을 때는 거기가 숲을지고 되게 뭐가 우거지고 사람들도 왕래가 없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곳은 기본적으로 폐가, 흉가라고 하면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분명히 조금 원기라든가 폐를 끼치는 귀신들이 존재할 거라고 저는 지금 추측이 됩니다.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식민지 시대였을 때 일본에 의해서 막 학살이 일어난 그런 곳에서 꼭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많은 억울한 죽은 이의 영혼이 있을 테니까요. 제가 이번에 들려드린 이야기는 2006년에 발생했던 여대생 실종 사건인데 사실 미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지만 잊을 수 없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건입니다. 당시 2006년이었고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4학년생인 이 씨가 행방불명된 사건입니다. 당시 이 씨는 2006년 6월 5일 대학교 이제 모임이 있었어요. 대학생 동기들 그리고 교수들이 참석한 모임에 참석했다가 사람들한테 간단한 얘기도 없이 그냥 조용히 자리를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늦어서 동기생 남학생이 이 씨가 사는 집 근처까지 이제 바라다 줍니다. 집까지는 안 들어가고 그냥 먼 발치에서 원룸에 살았기 때문에 들어가면 센서 등이 켜지잖아요. 센서 등이 켜지는 걸 보고 이 친구가 잘 들어갔구나 하고 본인은 이제 귀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씨가 귀가하고 다음 날도 학교를 출석을 안 하고 그 다음 날도 출석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씨가 굉장히 성실했고 결석을 하는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이틀 연속 결석하니까 친구들이 걱정이 돼서 이 씨를 찾아갑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 사건 발생하기 며칠 전에 이 씨가 가방을 날치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핸드폰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연락도 안 됐고 가보니까 이제 문은 닫혀 있었고 두들겨도 연락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소방하고 경찰에. 그래서 소방관들이 와서 문을 이제 강제로 개방을 했는데 또 이 씨는 당연히 없었죠. 때마침 또 이제 이 씨가 연락이 안 된다고 이 씨가 부모님한테 알리니까 부모님이 당시 이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셨어요. 부모님께서 그럼 우리가 오겠다.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간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걱정되는 마음에서 부모님이 오는데 좀 집도 엉망이고 하니까 또 청소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아쉬운 점이 그 청소를 하는 바람에 혹시나 이제 이 씨와 관련된 뭐 증거물들이 이제 멸실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당시 이제 친구들은 그런 걸 몰랐고 누구도 이제 이걸 치우면 안 된다는 얘기를 또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경찰이 이제 수사에 들어갑니다. 수사를 해보니까 이 씨가 귀가 시간은 6월 6일
다음날 2시 30분에 집에 갔고 2시 59분부터 3시 1분까지 컴퓨터로 뭘 검색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검색한 기록이 성추행, 112 뭐 그런 걸 검색을 한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측해 볼 때 뭔가 좀 이 씨 신상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112도 검색하고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컴퓨터는 4시 21분에 컴퓨터가 꺼집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가장 큰 용의자는 바로 이 씨를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굉장히 좋아했던 김 씨였습니다. 이 씨는 원래 대학을 서울에서 나왔어요. 이제 동물을 좋아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수의대를 들어간 케이스예요. 또 김 씨도 그때부터 같이 편입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씨를 조사를 많이 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이 없었고 심지어 이제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했는데 거기서도 진실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상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이제 119에서 문을 개방하고 들어갔을 때 보면 들어가자마자 이제 개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 씨가 키우던 개들이. 근데 이 씨는 평소에 베란다에서 개를 키우지 절대 방에 개를 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방을 나온 사람이 이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을 수도 있죠. 베란다를 열고 뭘 뒤지고 나온 거죠. 그리고 이 씨의 방에 이 씨의 가방이 있었는데 항상 가지고 다니던 이 수첩이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상한 거는 그 수첩이 이 씨 실종되고 일주일 후에 수의학과 1층 실습실에서 발견이 됩니다. 갑자기요? 예. 여기서? 그런데 누가 발견했는지도 몰라요. 서로 말이 안 맞아요. 굉장히 의심스럽죠. 그리고 컴퓨터도 굉장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씨의 컴퓨터 기록을 보면 이 씨는 평소에 컴퓨터를 잘 끄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번 켜놓고 며칠 동안 끄지 않는 사람인데 그걸 보면은 이 씨가 6월 6일 날 집에 새벽에 갔다가 검색을 하고 4시 21분에 컴퓨터가 꺼져요. 물론 이 씨가 끌 수도 있지만 이 씨의 이제 평소의 습관을 보면 다른 사람이 껐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또 이 씨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 지구대 가서 이제 실종에 관한 조서를 받는데 그때가 6월 8일 한 2시 정도 됐어요. 그런데 6월 8일 2시 18분에 이 씨의 컴퓨터가 또 켜져요. 그러니까 그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누군가 뭔가를 컴퓨터에서 삭제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씨 컴퓨터를 조사해 보니까 실종 전후에서 5일 동안의 기록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가 제가 좀 아쉬운 게 물론 그때 어려웠겠지만 이 씨의 컴퓨터를 누가 켰는지 그걸 밝혔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밝히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볼 때 물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 씨가 이제 종강 모임 가서 뭔가 성추행이나 이렇게 약간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았나 당해서 이제 이 씨는 그걸 검색을 했고 아마 그 시간에 누군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씨의 원룸에 방문하지 않았나라는 가능성이 있고 그때 이제 이 씨의 신상에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누군가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자기의 증거를 없애려고 이 씨의 컴퓨터에 접근해서 삭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당시 수사했던 수사관들이 하는 얘기가 이 씨를 데려줬던 남자 동기생 김 씨에 대해서 용의자로 굉장히 의심을 했고 수사를 그쪽으로 이제 많이 집중하느라고 그 수의학과 관계자들을 조사를 충분히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아쉽다고 했는데 이상한 점은 이 씨가 실종 직후에 이제 수의학과에서 동물 사체가 배출이 됐는데 평소에 수의학과에서는 이제 실습용으로 동물을 쓰고 그걸 이제 배출하면 이제 소각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평소보다 많은 한 110kg 정도 되는 그런 사체가 배출됐다고 하는데 이 사체에 대해서 사실 면밀하게 조사가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체 안에 뭐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죠. 예, 물론 가정이지만 그래서 그 후에도 이 씨의 이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가 수차례 다시 진행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렇다 할 만한 단서를 못 찾고 계속 종결돼서 현재까지도 이제 해결되지 않은 상태죠. 지금 실종으로 그야말로 증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물론 우리 강철중 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종이나 가출이라는 사건이 보면 이면에 이제 강력 사건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좀 그런 거를 세밀하게 대처하지 못했는데 저희도 이제 이런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실종, 가출 그런 걸 강력 사건에 준해서 해결을 하고 있어요. 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종이 되면 스스로 나간 경우도 많지만 정말로 범죄에 가려서 이제 사라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강력 사건에 준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사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에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세밀하게 해야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료가 다 멸실되는 경우가 많아요. CCTV도 이제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기간이 딱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영영 미제 사건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정 선생님이 이 사건 갖고 저 전혀 몰랐거든요. 예. 제 머릿속이 지금 막 복잡한데 그러니까요. 이 사건을 2년 동안 예. 열심히 또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근처에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곧 밝혀지겠죠. 예. 지금 2006년도니까 거의 이제 18년. 18년 됐죠. 이분을 찾기는 사실 찾기는 쉽지 않죠. 쉽진 않겠지만 부모님 생각하면 모든 정황은 다 이 씨를 둘러싼 그 근처 사람이라고 봅니다. 안타까운 진짜 사건이에요. 안타깝습니다. 그때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했는데 사건이 해결이 안 됐죠. 이 씨가 방학 때 집에 왔다가 쉬다가 다시 학교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예. 가족들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다시 하숙집에 가면 누군가 집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에. 그러니까 누군가 들어와서 물건을 쓰다가 이렇게 옮길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놈이 범인이 아닐까. 같습니다. 당시 번호 키였나요? 네, 번호 켰는데 그 친구들이 서로 올려서 같이 다니고 했으니까 네. 남녀 같이. 그리고 또 이현 씨가 다른 학생보다 나이가 많아요. 편입을 했으니까. 예, 29살. 또 이뻤고 착하고 하니까 인기가 많았던. 인기가 많았던 친구를 하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혹시나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사건 현장이 있으면 절대 건들면 안 된다. 예, 요즘에 제일 중요한 게 과학수사 통한 DNA 확보하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과학수사가. 주위 분들이 뭐 실종이나 가출도 비슷해요. 스스로 나갔다는 증거가 없으면 가출과 실종의 경계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이 실종 사건이 발생했으면 사실 그대로 놓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수사를 진행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얘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군대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군부대에 왜 귀신이 많이 나타날까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야기 중에 군대에서 남자가 많다 보니까 뭐 여자 귀신이 많이 나온다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정답에는 근접하진 않고 산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주변 인접에. 보통 산을 깎아서 만들잖아요. 이 기본적으로 산이라는 곳이 시형님들도 구하시지만 허주, 잡기 등등 영적인 존재들도 같이 머물고 있는 곳이에요. 공존하고 있는 곳인데 그런 지형을 깎았을 때는 신의 보호를 받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 터널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부대도 깎아 만든 곳이기 때문에 거기도 신의 보호를 받기가 좀 힘든 곳이에요. 기찻길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습기도 많고 음기도 가득하기 때문에 귀신들을 보는데 모든 장병분들께서 이제 귀신을 보는가? 그거는 또 아닙니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거기서 몸이 허하지 않더라도 귀신을 볼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는 거죠. 터 자체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1년에서 2년 머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미지수예요. 눈으로 보일 수도 있고 들릴 수도 있고 도깨비 불처럼 아까 휙휙 지나갈 수도 있고 빛으로 볼 수도 있어요. 사람을 홀리게끔 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내가 뭔가를 본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무슨 행동을 했는데 방금 내가 했던 행동을 까먹거나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신행에 오를 때 산에서 도깨비 불 같은 걸 좀 많이 보고 그런 걸 좀 느끼고 좀 그렇게 가는데 이제 군대에서도 산이 좀 있다 보니까 도깨비 불을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거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불침번을 서는데 장병분들께서 옛날 군복을 입은 귀신을 본다고 하시잖아요. 민문이 맞아. 민문이. 네. 저는 민문이 입었습니다. 옛날 사람 아버지 얼룩무늬를 개구리하고요. 네. 저는 민문이 입었어요. 지금은 디지털 아닙니까? 디지털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초소를 지키고 있는데 어떤 뭐 할머니께서 나타나가지고 음료수 캔을 이제 줬는데 빠니까 뭐 수류탄이었다. 수류탄이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홀린 거거든요. 네,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곳에는 조화가 많기 때문에 전쟁 중에 돌아가신 망자분들,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사건 사고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 조상 영가분들이나 뭐 이제 소위 객기분들도 있고요. 조건적으로 계속해서 보이거나 들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이 이제 군부대이기도 합니다. 통신 관련 기기에서도 얘기가 많잖아요. 그 저희 무전기 같은 경우에도 그게 이제 주파수가 진짜 잘못 맞거나 특히 새벽 대체적으로 한 1시에서 3시 사이에 혹은 1시에서 4시 사이에 그런 일들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주파수가 충돌하다 보면은 충분히 그러한 소리들을 들을 수 있고 정말 제대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 귀신이 얘기하는 어떤 메시지 있잖아요.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뭐 안녕하세요 같은 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이런
이러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은 평소에 귀신을 안 믿던 사람이어도 제대하고 나서 제일 많이 경험담을 떠드시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대 계단 많죠. 군대 교남 많죠. 논산훈련소 관련해서도 뭔가 많고 막 하잖아요. 몰랐어요. 군대 계단이 많은지.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귀신이 많이 나타나는 공간 중에서 군부대도 꽤 많은 편이에요. 제가 지금 전해드릴 사건은 실화입니다. 현실파, 파묘, 시청자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신고가 떨어졌어요. 부인이 집에서 강도한테 납치를 당했다. 그래서 우리 강력반 반장님하고 우리 김원사하고 저 셋이서 급하게 서초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갔는데, 이 아파트에 딱 가니까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는데 36평. 각 거실하고 방에 짐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거실 앞에 다이아몬드, 금, 폐물들이 놓여져 있고, 그래서 안방에 딱 들어갔는데 안방 마주보는 곳에 화장대, 근데 왼쪽에 워낙 방에 짐이 많다 보니까 행거 있죠. 행거가 딱 있고 왼쪽이 장롱이 있는데 집안에 박스 물건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하고 선생님 신고를 부인이 납치를 열심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십니까? 하니까 제가 급하게 연락을 받고 집에 오니까 이런 폐물이 있어서 누군가가 집에 와서 부인을 납치하다가 놓치고 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집안 구성원이 어떻게 되며 아이들은 몇 명인지 아침 상황을 좀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40대 중반에 핸섬하다? 깔끔하다? 이런 느낌인데 눈빛이 초점이 거의 완벽하게 저를 뚫어봐요. 제가 직장이 멀어서 아침 6시 40분에 집을 나갔고요. 둘째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7시에 등교를 합니다. 첫째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가 가까워서 7시 20분에 나가고, 저희 와이프가 공무원이라 아이들을 다 케어하고 난 이후에 8시에 출근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10시 반경에 사무실에 있는데 우리 와이프 동료 직원이 전화가 와서 오늘 출근을 안 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집에 오니까 현장이 이렇습니다.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입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전부 다 서치해 보겠습니다 해갖고 안방, 작은 방, 베란다까지 다 뒤졌어요. 근데 부인에 대한 그 어떤 흔적도 없는 거예요. 당시 이 아파트가 CCTV가 현관에는 들어온 CCTV가 다 있어요. 그래도 서초동에서 고급 아파트였기 때문에 그나마 CCTV가 있는 아파트였다고. 그래서 김영사는 CCTV를 관리소로 가고, 당시 우리 반장님하고 저하고는 이분이 공무원이니까 그 신고를 주신 회사로 바로 달려가려고 안방에서 문을 딱 나서 딱 들어서는데 남편이 저를 딱 접어요. 안방 장롱과 화장대 사이를 가리키면서 저 구석이 조금 의심스러운데 저기는 안 보십니까? 라고 딱 묻는 거예요. 뭐야? 아니 선생님, 거기는 이불 2개랑 낚싯대 안 보이는데 그 선생님 뒤져보세요 라고 하니까 뭐 그렇네요 하고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명함을 주면서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바로 연락을 하라고 저는 그분의 회사로 달려갔어요. 처음에 아침에 신고해 주셨던 그분한테 여쭤봤죠. 어떻게 남편한테 연락을 했느냐 하니까 이 부인이 공무원 생활 20년을 했는데 단 5분도 지각한 적이 없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회사 직원들이 모든 일수를 놔두고 뭐 경찰서, 병원, 119 다 연락을 했는데 어디에도 이 분에 대한 생사를 모른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남편한테 전화를 한 것이다 라고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있던 찰나에 우리 김영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강영사, 이거 미쳤다. 너 당장 와. 이분 시신이 나왔어. 아까 니한테 지목했던 그 자리에서 시신이 나왔으니까 당장 오라는 거야. 와. 급하게 돌아오니까 거실에 큰아들, 둘째 아들이 학교에서 와 있어요. 그리고 안방에 딱 가니까 안방 앞에 남편이 피하면서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눈을 딱 보고 하니까 눈을 딱 돌려요. 시신인데 딱 가니까 이 여성이 검은 봉지에 얼굴이 감싸 있어요. 그 투명 테이프 있죠. 투명 테이프 진짜 감아 있고 머리가 땅에 처박혀 있고 발하고 손이 뒤로 올라가 있는데 손발도 다 테이프로 진짜 감았고 옷은 출근복 아래로 치마와 출근복으로 다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시신의 형체가 이렇게 꺾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걸 우리 형사들이 딱 쳐다보면서 진짜 한 30초 동안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나갈 때 감식반 직원들이 왔었거든요. 시신이 발견됐으니까 전부 다 온 거예요. 김영사가 시신 누가 신고한 거야? 남편이 신고했다는 거예요. 야, 남편이 어떻게 신고했으니까? 야, 나도 몰라. 119에서 전화가 온 거야. 시신으로 발견했다고. 119에 바로 전화를 했죠, 제가. 30분 전에 신고도 온 거 있습니다. 그 녹음 내용, 신고 내용 좀 한번 저한테 들려주세요. 제가 기억나는 대로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119죠. 좀 도와주세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 부인이 지금 숨을 안 쉬고 있어요. 아, 숨을 안 쉰다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손을 코에 대보세요. 아, 예.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러면 한번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도 미동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의식이 일단 없는 것 같아요. 아유, 전 잘 모르겠네요. 일단 와주세요. 어머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와서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신고를 했다는 그 음성력이 있어요. 선생님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라니까 예, 여기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땡땡 아파트 5동 703호입니다. 이 멘트가 또박또박이에요. 자, 보통 우리가 이런 112 신고되는 걸 많이 듣는데 이럴 때는 난리가 나요, 진짜. 야, 당신들 뭐야, 왜 안 와? 지금 사람 죽어가는데 119번호 뭐 난리 친다고. 야, 이게 뭐지? 하던 찰나에 파출소 직원하고 감식을 마쳤던 직원이 전부 다 왔어요. 그 시신을 딱 보고 파출소 직원이 저를 불러요. 강연사 잠깐만 나와보라고. 야, 나 강력반 오기 전에 돌아서는데 남편이 경찰 아저씨 왜 저기는 안 보냐고. 마지막에 감식하는 직원들이 감식을 다 마치고 갔는데 감식반 반장님한테 또 물은 거야. 선생님, 왜 저기는 감식 안 하냐고. 그게 그 모술에 있는 그 장소예요. 이 남편은 경찰이 찾아주기를 바랬던 거라고. 맞아. 예. 자, 그러던 찰나에 중학교, 고등학교 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애를 잠깐 불러서 너 학교에서 왔을 때 어떤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실은 제가 학교에 있었는데 뭐 엄마가 뭐 납치될 때에서 깜짝 놀라서 급하게 왔어요. 그러면 혹시 아빠가 엄마를 시신을 샀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 너 알고 있어? 그러니까 예, 저는 알죠. 저는 거실에 형하고 있는데 아빠가 안방에서 이거 엄마 아니야? 이 순간에 둘째가 뛰어들어왔어. 뛰어서 엄마의 그 손묶인 모습을 보고 바로 애가 손을 딱 잡았어. 딱 잡는 순간, 야, 손대, 야, 현장 검증해야 돼. 그럼 나가! 아들은 깜짝 놀라서 나온 거야. 그러면 너희 큰형은 뭐 했어? 형은 거실에 있었는데요. 너 잠깐만 봐. 아빠가 엄마 찾았을 때 동생은 들어갔는데 왜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제가 왜 들어가요? 죽었잖아요. 뭐야? 너희 아빠는 엄마 아니야 두 마디 했어. 엄마 죽었던 소리를 안 했어. 너는 왜 안 들어갔어? 참네. 내가 범인이네. 진짜. 내가 뭐 몰렸네. 범인이네. 멘트를 딱 하는 거예요. 야, 김영사, 통화 내역부터 확인하고 당장 확인하자. 그래서 통화 내역을 바로 뽑아봐요. 남편이 회사에서 전화 받고 난 뒤에 바로 큰아들 학교로 바로 전화를 가요. 교무실로. 우리 아들 좀 바꿔달라고. 그 아들이 와서 말 한마디 안 해, 1분 동안. 옆에 선생님이 다 진술해줬어요. 그런데 남편 휴대폰을 우리가 2시간 만에 긴급으로 뽑았단 말이에요. 일반 전화번호 하나가 딱 찍혀 있어. 02 몇 번에. 이 번호가 뭐냐? 그 고등학교 영어 자습실. 이 고등학교 1학년 큰아들은 교무실에서 전화 받고 났는데 급하게 3분 뒤에 자습실 가서 아빠한테 전화를 한 거야. 너 아침에 무슨 일 있었어? 실은 아침에 엄마를 어떻게 하고 그냥 왔어. 아빠가 급하게 집에 올라와서 의식이 없는 엄마를 보고 죽은 줄 알고 얼굴로 감싼 거라고, 이거. 강도를 위장한 거라고. 자,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고등학교 영어 자습실을 바로 달려갔어. 자물쇠가 딱 채워져 있는 문인데 이걸 파손시키면서까지 들어가서 전화를 한 거야. 아빠는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야, 너 옆에 선생님 계시지? 너 빨리 와서 공전 전화해. 그러니까 얘가 급한 나머지 자습실 문을 파손시키면서까지 전화를 딱 한 거라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범인 누구예요? 그렇다면 범인은 아들인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청 감식반이 들어와서 이 시신 발견 시간은 한 3시부터 됐는데 이 시신을 마지막 꺼낼 때가 밤 8시에 꺼냈어요. 방 안에 있는 모든 머리카락, 먼지, 그다음 지문 이런 걸 감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밤 8시경에 이분의 시신을 꺼내서 이제 바닥에 놓습니다. 물론 사후 경직이 있는데 시간이 뭐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쭉쭉 피면 펴져요. 우리가 검시를 할 때 탈의를 전부 다 합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옷을 다 벗어요. 옷 하나하나 벗기면서 마지막에 팬티를 딱 벗기는데 잠깐 써도 감식반님 잠깐만요. 사람이 사망하면 변을 봐요. 변을 보는데 팬티 앞부분에 혈흔이 있어. 혈흔이 이게 뭐지? 혹시나 생리 중이 아닐까? 빨리 쓰레기통 갖고 쓰레기통을 딱 열었는데 쓰레기통에 생리대가 딱 누워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통 엄마가 특히 아들을 둔 부모는 생리들을 말아서 시커먼 봉지에 말아서 버린다고. 자, 이것은 급하게 누군가가 옷을 갈아입히고 생리들을 그냥 급하게 집어 던졌던 기억으로. 이걸 생리를 누가 던졌을 거예요, 이거야. 저는 우리 남편과 봤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국가서에 제가 부검하러 바로 갔어요. 보통 우리가 부검할 때 빠르면 열흘, 늦으면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긴급상이다 보니까 그 형사들은 참관을 해요. 일단 머리에 뇌출혈이 있어요. 자, 뇌출혈 뭐냐 하면 누군가가 구타를 했든지 벽을 쳤다든지 있었던 거고 사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목을 절개하면서 목을 딱 볼 순간 기식사네라고 벌써 1차 소견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 남편이 집에 왔을 때 누워있는 부인이 봤을 때는 살아있었다는 거야. 이 나쁜 놈이 그때라도 안고 병원 뛰어서 엄마는 무조건 살았어. 죽은 줄 알고 칭칭 감았던 거라고. 그게 다음날 부검하면서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요. 그죠? 장례가 3일장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단 가족들 참고인 조사를 빨리 받아야 되니까 일단 큰아들부터 불렀습니다. 내가 너한테 묻고 싶은 거는 장례 기간이니까 더 이상 안 묻겠다. 다만 그날 어떤 사인지 그것만 설명해달라 하니까 애가 막 정말 눈을 둘 데가 없어.
형사님 제가 뭐 엄마가 내 스스로 그냥 죽었다고 했는데 내가 뭐 범인을 몰리고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정신이 없어요. 막 1분 이상을 막 눈빛이 막 돌아가. 그러더니 괜찮아. 그러지 말고 너가 본 것만 그대로 얘기해줘. 한순간 경찰 왜 증거 없이 나한테 멍 물어봐, 이 새끼야. 증거 없잖아. 증거를 갖고 오라고. 왜 증거 없이 사람을 불러다가 가족을 조지는 거야? 네가 형사면 다야? 제가 강력반에서 있으면서 범죄 잡을 때 보통 형사들이 가면 숱한 강력 범죄를 저지른 놈도 형사 가서 이 새끼야 눈 깔아. 한순간 다 눈 깔아. 90은 90 전부 다 눈 깔아. 이 아이 고등학교 1학년 아이 눈빛이 악마의 눈빛이야. 난 깜짝 놀랐어. 이런 눈빛은 제가 본 적이 없어. 아, 얘는 사이코패스구나. 그럼 아까 전에 처음에 집에 갔을 때 집안에 있었던 수많은 박스, 이건 뭐지? 아, 편집증 환자구나. 제가 1차 조사 받는 과정에서 딱 느꼈던 거야. 아, 편집증에 자식은 사이코패스. 자, 이 아빠가 이 남편, 현재 용의자인데요. 국문과 출신입니다. 머리가 상당히 비상하고 저희가 가족범죄 수사할 때 증거가 다 나왔어요. 지문도 다 나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생리대에서 당신 지문이 나왔다라고 딱 하니까 장난해요? 저요, 쓰레기 버리다가 딱 손에 묻혔는데 내 지문이 묻을 수가 있죠. 그 봉지에서도 지문이 나왔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장 갔다 왔을 때 들고 왔던 전문 봉지예요. 그거 지문 나오면 나 범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 빠져나가. 저는 기소를 붙이고 싶어도 못 붙여. 날짜가 열흘, 보름, 20일, 한 달 가는 사이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감청 들어갑니다. 감청을 하자 해갖고 영장 발부해서 감청을 들어갑니다. 아빠, 내가 전화하지 말했지. 저 또라이 강형사 지금 우리를 다 도청하고 있어. 내가 전화 못해. 나가서 전화할게. 딱 끊어버려. 그리고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던 찰나에 그 여성 공무원 회사 직원 두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형사님, 이 녹음기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가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무당한테 갔다 왔습니다. 근데 무당이 어저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녹음기를 제가 딱 들었어요. 딸랑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딸랑. 야, 왜 죽은 애를 놓고 난리야. 10년 전에 죽은 애를. 버선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급한 나머지 거짓말했습니다. 한 달 전에 죽었어요. 아니야, 이 여성의 인생은 10년 전에 끝났어. 아, 왜 나무와 나무 사이에 낑겨져 있고 왜 죽어도 굵게 못 죽고 왜 얼굴에 이게 뭐야? 이 도대체 얼굴에 쌓이는 이게 도대체 뭐야? 어이구, 이거 숨 못 쉬어 죽었네. 숨 못 쉬어서 죽었어. 이걸 어떻게 하면서 이 끈끈한 액체가 도대체 뭐란 거야? 이 끈끈한 액체가 왜 이 상황에서 아빠하고 아들이 나오지? 아빠네 범인이. 멘트가 이 녹음기에서 딱 나왔어요. 자, 나무와 나무 사이는 장롱과 하자드 사이인데 낑겨져 있었잖아요. 이 무당이 어떻게 이걸 아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당한테 쫓아갔어. 법사님, 이게 뭡니까? 저 좀 도와주십시오. 법사님이 제가 밤늦게 모시고 아파트로 왔어요. 도착한 시간이 밤 10시경인데 기다려봐, 내가 도와줄게 하더니 거실에서 혼을 부르는데 혼을 부르더니 눈이 뒤집어갔더니 화장실 뒤로 막 한 7m 정도 될 거예요. 막 가면서 벽에 쾅쾅 세 번을 부딪히더라고. 그러더니 야, 이거라고. 이 여성이 아침에 여기 부딪혔다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옆집 아저씨가 7시 10분에 양치를 하는데 쿵쿵쿵 세 번의 소리를 들었댔거든. 바로 이 자리를 아들이 벽을 친 자리라고. 이 여성 무덤 있지? 맞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화장 아니고 무덤 맞지? 무덤입니다. 어딘지 알아? 알고 있습니다. 가 해갖고 그분하고 단둘이 그 시간에 경기도에 있는 무덤에 새벽 1시 반경에 왔어요. 이 여성이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있는 이분을 불러내겠다 해갖고 무덤 앞에서 혼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막 부르더니 그냥 달려서 흙을 막 파면서 이 여성은 죽어서도 곱게 못 죽고 아비규환이야. 무조건 파야 돼 해갖고 다음날 제가 가족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어. 가족들이 다 넋이 나갔습니다. 이틀 뒤에 가족들 다 오셔서 실제 파묘를 했어요. 했더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간에 물이 다 차고 아카시아 뿌리가 간을 다 차버렸어요. 이 법사님께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야, 강형사, 범인을 남편, 아들이라고 생각해 안 해? 한 50%는 하고 50%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보여줄게. 가족들한테는 위령제라고 말씀드리고 다 오시라고 해서 이장하는 날 가족들이 다 오셨어요. 8분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위령제를 지내주는데 위령제가 아니다. 내가 내일 나무에다가 인형을 만들어서 한복을 입힐 것인데 만약에 천도제를 지내는 과정에서 이걸 잡으면 펄쩍펄쩍 뛸 것이다. 사위하고 아들은 다 데리고 해갖고 다음날 소래 있는 산으로 갑니다. 총 8명이 왔는데 이 남편이 아들을 안 데리고 내려왔어요. 예, 혼자 왔습니다.
법사님께서 무당 춤사위를 치면서 아빠, 뭐 엄마, 조카, 삼촌 다 잡았는데 전부 다 멀쩡하죠. 마지막에 남편이 딱 잡았는데 제자리에서 5cm 펄쩍펄쩍 뛰면서 그 장면을 모든 가족이 다 봤고 저 역시 다 봤어. 그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자지러졌어. 이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내려오는 길에 그 돌아가신 분 동생분이 저를 찾아와서 강연사 할 얘기가 있어. 나쁜 놈이야. 진짜 나쁜 놈이야. 왜요? 내가 혹시나 내려오면서 물었어. 형님 정말 범인 잡아야 됩니다 하니까 이때 던진 이 남편의 말이 기가 막혀요. 야, 네가 하늘나라에서 그걸 과연 원할까? 제가 지금 들려드릴 이 사건은 아직까지 미제고 서울청 미제 전담팀에서 맡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이코패스 같은 범죄자들 저는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소름 몇 번 돋았는데. 네. 네, 마지막 이야기까지 저희 정말 뭐 지금 소름이 돋았다, 네. 현장에 있는 것 같았다, 지금 그러니까 넋을 잃으신 듯한 표정이기도 한데요. 저희 전부 다 그랬습니다. 법사님 한번 소개 좀 시켜줘요. 구의동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또 새롭게 형사님과 이야기를 들으니까 실제로 담당하신 사건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몰입력도 컸고 또 아직도 좀 충격이 가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마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괴담을 보다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